이번에는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산나물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나물에 대한 높은 수요는 어떻게 충족되었을까요? 앞서 매달 산나물이 진상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산나물은 전국 각지에서 일상적으로 채취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일상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나물 채취는 농경이 발달하기 이전 수렵 채집 사회의 원시적인 생산활동 정도로 간주되어 왔지만 실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풀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구분해내고 외형이 유사한 풀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독초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선별된 풀들은 어느 부위를 먹어야 하며 또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산나물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4,200여 종 가운데 산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수백 종이라거나 480여 종, 300여 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나물을 먹기 위해서는 산에서 자라는 수천 가지 풀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몇백 가지를 골라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나물은 쉽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산과 계곡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하여 먹고 발생한 독초 중독 사고로 4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곰치는 입이 전체적으로 둥글고 아랫부분이 갈라지는 형태를 띠며 부드럽고 고운 털이 나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톱니 모양입니다. 반면 독초인 동이나물은 곰치보다 잎이 두껍고 가장자리의 톱니 모양도 둔탁하며 잎의 앞뒷면에 광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당귀는 입이 여러 개로 갈라지며 갈라진 작은 잎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은 여름에 피며 자주색의 공 모양으로 여러 개가 달립니다. 그러나 개당귀 또는 개구리떼는 독초로 참당귀와 비교해 갈라진 잎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꽃이 흰색입니다. 머위와 털머위 모두 잎 모양은 호박잎과 비슷하지만 머위는 잎이 부드럽고 잔털이 있는 반면에 독초인 털머위는 잎이 두껍고 광택이 있으며 잎자루가 붉은색입니다. 우산나물과 삿갓나물은 잎끝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우산나물은 펼친 우산의 살처럼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잎이 납니다. 잎은 두 갈래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독초인 삿갓나물은 우산나물과 유사하지만 잎이 갈라지지 않고 톱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밀한 관찰은 산나물을 먹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산나물은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5월 말 단오까지 채취되는데 매달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원도 오대산 일대에서는 3월 말이면 기온이 먼저 오르는 산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냉이와 달래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레지라고도 불리는 얼룩지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보다 일찍 봄이 찾아오는 한반도의 남쪽, 전라도 지리산 인근에서는 이 무렵 달해순과 비비추를 채취합니다. 강원도에서는 5월 10일경에나 달해순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르죠, 시기가요. 기온이 오를수록 산나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원도에서는 4월 말에는 가래나물, 원추리, 메밀나물 등을 채취하고 5월 초에는 참두릅, 땅두릅을 채취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서산에서는 4월 중순이면 이미 두릅과 오싹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이 되면 강원도의 대표 나물인 곰치가 등장합니다. 고사리, 곤드레, 나물치, 능계승마 등도 이때 채취합니다. 음력 4월 초파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산나물 채취의 절정기입니다. 이때를 지나면 산나물 채취도 막바지에 이릅니다. 5월 중순을 지나 강한 햇빛을 장시간 받게 되면 산나물들의 잎과 줄기가 뻣뻣해지면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야산에서부터
해발 수천 미터의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산의 가장 낮은 곳이나 밭과 두개 자라는 나물로는 냉이, 달래, 쑥, 머위, 원추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야산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산에서는 좀 더 다양한 나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고사리, 산더덕, 산도라지, 산달래부터 이름도 생소한 우산나물, 개미치, 미역치 등이 산 곳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에는 가래나물, 깨나물, 나물치, 떡치와 제사 음식에 빠지지 않는 고비와 두릅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 인근의 산이 아니라 해발 수천 미터의 크고 깊은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깊은 산에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나물들이 자랍니다. 곤드레를 비롯해 곰치, 떡치, 주민들이 누리대라고도 부르는 누룩치 등의 다양한 취나물은 물론이고 참나물이나 지역말로는 멍우라고 불리는 명이나물 등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산나물을 채취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은 서식지에 따라서 산나물들을 다시 들나물, 야산나물, 큰산나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산나물을 어떻게 채취할 것인가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나물의 어떤 부위를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나물의 형태를 잠시 떠올려 보면 대부분 줄기에 잎이 붙어 있는 모양새였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잎과 줄기를 함께 먹는 나물이 전체 나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가래나물, 깨나물, 얼레지, 곤달비부터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곤드레, 명이, 곰치, 나물치 등은 모두 줄기와 잎을 함께 먹는 나물입니다. 나물은 잎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잎을 먹는 나물 가운데서도 다 자란 잎을 먹는 나물과 갓 돋아난 순을 먹는 나물이 다릅니다. 잎을 먹는 나물에는 원추리, 조팝나물, 쌀이나물 등이 있고 잎보다 어린 순을 먹는 나물로는 두릅류와 다래순, 더덕순, 쌉주삭, 삽주삭, 잔대싹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뿌리만 먹는 나물, 줄기만 먹는 나물이 있습니다. 뿌리를 먹는 나물로는 냉이, 산도라지, 산더덕, 땅두릅, 고들빼기 등이 있습니다. 줄기만 먹는 나물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비, 고사리입니다. 줄기보다 굵어진 대를 먹는 나물들도 있는데 바로 누룩치로 알려진 강원도 사람들은 누리대라고 부르는 나물입니다. 시간, 장소, 식용 부위를 판단해 나물을 채취했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조리해 먹을 것인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나물의 조리법은 채취해온 나물을 찬물에 담가 혹시 모를 미량의 독성분들을 제거한 뒤에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고 물기를 꼭 짜서 양념에 무쳐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물을 이렇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두릅을 끓는 물에 데쳐낸 뒤 그대로 초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쪄서 먹는 나물도 있습니다. 곰치나 머위는 양념에 무치기도 하지만 한 장씩 채반에 올려 살짝 쪄낸 뒤 쌈으로 먹기도 합니다. 냉이나 달래, 쑥은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습니다. 채취한 그대로 생으로 먹는 나물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달래나 참나물은 식초를 넣은 양념에 버무려 샐러드처럼 먹기도 합니다. 샐러드처럼 생긴 누리대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대로 먹거나 초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조리법에 대한 지식은 저장법에 대한 지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나물을 그대로 냉장 보관하거나 한번 데쳐낸 뒤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 설비가 미비했던 과거에는 산나물을 어떻게 저장했을까요? 네, 바로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호미 파인 철판을 마당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그 위에 끓는 물에 데쳐낸 산나물들을 얹혀 말립니다. 말리는 일도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늘에서 말리고 수시로 나물을 뒤집어 주물러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물에 불려 조리할 때 나물이 뻣뻣해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건조시킨 나물은 잘 묶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부엌이나 마루의 처마 아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여름에는 특히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맑은 날이면 묶어두었던 나물을 내려 강한 햇볕 아래 잘 펴고 습기를 말립니다.
이렇게 건조시킨 나무를 묵나물이라고 하며 과거에는 진채라고 했습니다. 묵나물은 봄철 산나물 채취가 끝난 이후에도 산나물들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추석과 정월대보름의 명절 음식 재료이자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행해지는 제사의 제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나물에 대한 지식은 산나물의 종류만큼 다양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오랜 기간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며 경험한 법칙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인류학자인 제임스 스콧은 항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시킨 실용적 기술과 지혜의 포괄적인 영역을 메티스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근대 사회는 경험적 지식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위해 표준화와 단순화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 포섭되지 않는 지식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식을 이르는 말이 메티스입니다. 즉 메티스는 각자 자신의 생활에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온 전통적, 토착적, 실천적 지식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산나물 채취는 독초와 식용 가능한 식물을 분류하고 식용할 수 있는 부위와 그에 따른 도구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리하는 등 상당히 메티스를 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티스로서 산나물 지식은 실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산나물은 먹기 좋은 것, 약효가 있는 것, 높은 값에 팔리는 것 등등 채취하는 지역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용도와 가치가 달랐습니다. 산나물에 대한 지식 역시 이러한 실용적 논리를 따라서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주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산나물이 시대별, 지역별로 어떠한 용도와 가치를 부여받아 왔는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